네, 드디어 2019년 트렌드 코리아가 출간됐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트렌드의 물결 속에서 살게 될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해마다 출간되어서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짚어주는 트렌드 코리아 2019가 지난달인 10월 24일에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님이 주축이 돼서 총 9명의 저자가 함께 쓴 책입니다. 일단 표지를 보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올해의 색으로 선정한 피치핑크 색깔이 눈에 띄고요. 소비의 거대한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라는 올해의 제일 큰 흐름이 쓰여져 있네요. 트렌드 코리아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 해의 띠동물 이름이 들어간 10글자짜리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돼지해인 2019년의 10글자 트렌드는 바로 피기 드림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책의 경우에는 보통 크게 3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경우에는 서문을 시작으로 트렌드 선정 방식 그리고 그 해의 10대 트렌드 제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책의 반절 정도에 해당하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나가고 있는 2018년의 트렌드를 다시 짚어주고 있고요. 나머지 반절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2019년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2018년의 트렌드를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2018년 이제 2달 정도 남았죠. 2018년은 개의 해였고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한 10글자 키워드는 바로 꼬리가 개를 흔들다 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강타했던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트렌드 코리아가 제시한 2018년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미래보다 지금의 가치를 중시하고 크고 특별한 것보다 작고 소박한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2018년의 큰 화제였었죠. 2018년의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플라시보 소비였습니다. 제품을 살 때 가성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나한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가심비를 보는 것이 큰 트렌드였었죠. 키덜트족이 증가하고 각종 굿즈들이 활약한 것이 바로 이 트렌드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워라벨 시대의 등장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진 한 해였죠. 2018년 근로시간 단축과 이 워라벨 열풍이 맞물리면서 평일 저녁 여가 시간을 타깃으로 한 경제활동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해였습니다. 회식 문화가 줄어든 것, 그리고 평일 저녁 여가 시간을 이용해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바로 이 워라벨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언택트 기술입니다. 언택트, 즉 접촉을 지우는 것이죠. 무인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택트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패스트푸드점 가면 이제 기계로 주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 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대면하는 것보다 이 무인 기술과 대면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다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바로 나만의 케렌시아입니다.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우리 조금 생소하죠? 케렌시아는 투장애소가 마지막 접전을 앞두고 조용히 혼자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말합니다. 사람들도 점점 휴식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죠. 내 몸이 편하게 잘 쉴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서 그 공간 안에서 창의적인 활동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케렌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렌시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상품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요. 낮잠 카페, 수면 카페, 호캉스 같은 것의 활약도 바로 이 케렌시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서비스.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과 함께 어떤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한 해였습니다. 1인 대상 서비스나 렌탈 서비스,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서비스도 이 트렌드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매력입니다. 이 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어서 매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근하고 귀여운 것, 밀당하는 것, 반전이 있는 것, 그리고 본인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을 매력의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꾸며지지 않은 날것의 매력이 바로 자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번째,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미닝아웃의 시대입니다. 커밍아웃과 민의 합성어고요. 대표적으로는 미투 운동이라든지 해시태그 달기 운동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패션과 영화 등을 비롯한 문화사업에서부터 유통과 소비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사회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미닝아웃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9번째, 새로운 관계의 등장입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해체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애완 인구가 증가하고 딩크족이라든지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 바로 이 모든 트렌드의 기저가 되는 자존감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는 이것을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친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존감을 추구하는 이런 트렌드는 도서 베스트셀러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죠. 나를 향한 욕망과 자존감은 모든 소비 패턴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트렌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2018년의 트렌드를 알아봤고요. 2019년의 트렌드들은 어떻게 예측됐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의 첫 번째 트렌드는 바로 컨셉의 중요성입니다. 창의적인 컨셉이라고 하는 게 전문 경영인이나 예술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재미있고 독특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건데요. 주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로 소통하는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주축이 됐고요. 그들이 빠르고 간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편적인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들을 선호하게 된 것이 컨셉이 중요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다들 비슷비슷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질은 기본으로 두고 한눈에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컨셉이 중요하게 된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격이라든지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컨셉이 중요한 시대. 그것이 바로 2019년의 첫 번째 트렌드였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세포 마켓의 출현입니다. 표지에도 마켓의 세포 분열이라고 쓰여져 있는 만큼 2019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바로 세포 마켓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굉장히 간편해졌고 또 구매하기도 굉장히 간편해졌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도 쉽고 판매하기도 쉽고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1인 사업자가 많아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흔히 블로그나 인스타, 각종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그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도 세포마켓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용 시간이 단축되고 고용난이 이어지면서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엔잡러들의 활동도 세포마켓의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하는 창업자들의 심리와 다양한 제품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겹쳐지면서 이런 세포마켓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많아지고 세분화된 판매자들이 각자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굉장히 건전하고 탄탄한 경제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 바로 뉴트로의 등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것이 요즘화된 것을 말합니다. 복고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복고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들이 옛날을 추억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 뉴트로라는 것은 옛날 것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10대, 20대들이 옛날 것을 신선한 것,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LP나 턴테이블 아니면 옛날 게임팩 같은 것들이 유행하잖아요. 또 출판업계에서는 윤동주나 이상 같은 작가들의 초판본 시집을 내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젊은 세대가 상품이나 브랜드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에 주목하는, 즉 헤리티지에 주목하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해요. 네 번째, 친환경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필환경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부터 사회 각층이 굉장히 변화가 일었었죠.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우리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 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재활용 제품이라든지 친환경 제품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네요.
또한 같은 맥락으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비건 제품 시장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이 책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려면 지금 대한민국 땅보다 8.5배나 큰 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 시대에서 필환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필환경 시대를 기대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트렌드는 바로 감정 대리인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계들을 굉장히 친구처럼 친근하게 사용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장들이 조금 마땅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각종 매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이 오는 바람에 감정이 과잉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이 서툴다고 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또 표출하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감정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개팅을 하는 두 남녀의 마음과 반응을 관찰하는 예능인 하트 시그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찰 예능들,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관찰 예능들도 일종의 감정 대리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예능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 그리고 나의 기분을 TV로 비춰보는 거겠죠. 이러한 트렌드는 좋게는 감정을 인식하는 AI의 발달이나 아니면 감정을 큐레이션하는 영역의 발달로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보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도 그대로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6번째 트렌드, 데이터 지능의 발달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무수한 데이터가 모아지고 이러한 데이터가 알고리즘으로 해석되고 이 해석된 정보가 바로 우리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데이터 전쟁.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느냐가 이 경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최근에 뷰티 산업에서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어요. 소비자의 피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환자의 활력 징후를 데이터로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료기술에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 패턴이라든지 혜택 등의 정보를 분석해서 금융업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데이터의 경우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야말로 빅브라더의 세계, 1984에나 나오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히 규제하고 완화를 통해서 발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때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바로 카멜레존의 등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술집, 혹은 낮에는 서점이었다가 저녁에는 와인샵으로 변한다든지 레스토랑, 카페, 서점, 술집 이렇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을 바로 카멜레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책을 사용한 공간이 이 카멜레존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라든지 남해호텔 아난티에 있는 이터널 저니 같은 공간이 바로 책을 활용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멜레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그거에 위기감을 느낀 오프라인 공간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공간들이 온라인 유통으로 인해서 쇠락하고 이 공간들을 다시 새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멀티 공간, 체험의 공간, 그리고 재활의 공간으로 거듭난 카멜레존을 기대해 봅니다. 전형적인 가족의 탈피, 밀레니얼 가족의 등장이 바로 8번째 트렌드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정도에 태어난 지금의 20대, 30대들을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슬슬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가족 단위가 된 밀레니얼 가족이 소비 트렌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탈피한 이 밀레니얼 가족들은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을 이용해서 본인의 가정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가족들이죠. 또 요리도 그래요. 손질된 재료가 집으로 배달되면 그것을 조리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또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기도 하면서 엄마는 이제 미안하지 않아,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며느리 사표 등의 책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밀레니얼 가족들은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전의 어느 세대들보다도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이러한 그들의 성향은 다음 트렌드인 나나랜드로 이어집니다. 나나랜드, 내가 가장 중요한 세대의 등장이 바로 9번째 트렌드입니다. 2018년에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자존감이 한층 더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등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고요. 미투 운동과 맞물린 탈코르셋 운동도 바로 이 트렌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이나 패션 분야에서는 예쁜 것을 찾는 것보다 나한테 어울리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요. 자기 몸을 사랑하자는 자기 몸 긍정 운동 때문에 빅사이즈 모델들 혹은 아시안 계열의 모델들이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인기를 얻기도 했었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욕구를 발현하겠다는 이런 욕구는 40대, 50대, 중장년층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중년층의 키덜트 제품 소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아이돌 덕질, 공연 덕질이 바로 이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19년의 마지막 트렌드는 바로 매너 소비자의 등장입니다. 최근에 잇따른 갑질 파문으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었죠. 이 외에도 예약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노쇼족이라든지 조용했던 마을에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소란을 피우는 오버투어리즘도 비매너의 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비매너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의식 개선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객과 직원 간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워커벨 또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 하네요. 이 갑질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고유 언어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갑질에 대한 폐단이 많았다는 증거겠죠.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 매뉴얼로 판매자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짧고 빠르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년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주도하는 이 트렌드 코리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 읽는 시간 되세요. 우리에게 식단